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는 180도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현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경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아마 금리일 겁니다. 미국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미 연준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작 전부터 기준금리를 언제쯤 이제 인상을 시작할 것인지가 관심이어서 저희 이슈엔 직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사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월 FOMC 회의 전에 보여드리는 조사된 결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분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드렸고요. 모두 전원이 0.25%포인트를 연준이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측 그대로 적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25%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0.25%포인트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거를 쭉 봤는데요. 예. 3월에 올릴 거는 거의 모두가 다 예측을 했죠. 네, 회의 전에도 기정사실화 해놨던 얘기입니다. 관심은 0.2 올 거냐 아니면 0.5 올 거냐. 근데 이번에 발표 난 걸 보니까 0.25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 세력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불라드라고 하는 연준 총재가 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놀랍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증시의 반응이었어요. 증시가 0.25 발표 올린다는 거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떨어지다가 맞아요.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놀랍게도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드는데요. 정리하면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금년에 6번에서 7번 올릴 거다.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 연말까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올릴 거다라는 것이 50%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일단 기준금리는 올린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기준금리는 2%까지 가요. 2% 육박하는 숫자가. 네, 2%까지. 왜냐하면 지금 0.5니까 상한이. 이제 0.25%씩 올린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다 올린다고 지금 보고 있고 6번 남은 거 6번 다 올린다고 보면 1.5가 올라가니까 연말에는 2.0이 상한신이 되고 내년에도 3번 정도 더 올릴 거다 해서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2.75에서 2.8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게 오늘 회의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문을 열었고 기준금리의 문을 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연이어서 릴레이처럼 계속될 것이다. 금년 6번, 7번, 내년 서너 번 해서 앞으로 토탈 한 10번 정도 더 올릴 거다. 2년 동안 10번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사실
0.25%씩 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을 해도 2% 육박하는데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지 않았지만 한 번 정도의 빅스텝, 그러니까 0.5% 포인트의 인상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 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이런 정책의 집행이랄까 이거는 결국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대내외적 다른데 경제 지금 상황. 보시면은 올해 6번, 내년 3번, 뭐 상당히 장기간에 대해서 이미 플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라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이 변화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0.5가 그 빅스텝도 가능하고 혹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뭐 이런 어떤 돌발 상황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가능성이 때문에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것 자체는 어떤 계획으로서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많고 너무 1년 동안에 0.5는 한 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점쟁이도 변수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저런 그 주식시장의 반응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상당히 연준에서 준비를 많이 시킨 겁니다. 사실은 시장에다가 미리 계속 뭔가 흘려놓은 상태인 그러니까 거죠. 금리가 올라갔으면 보통은 주식값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요소잖아요. 그런데 사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경기 상당히 견고하대네 이렇게 되니까 그 발표한 것이 오히려 이거 0.5까지 안 올라간 것만 해도 굿뉴스다 이렇게 된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은 계속하되 네네. 어떤 그 지금 이야기한 플랜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0.5%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떻게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아마 앞서 신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증시가 막 안 좋다가 하향세를 그리다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냈거든요. 맞습니다. 워딩으로 그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발표 그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게 호재는 아니었어요. 이게 뭐 좋겠어요, 사실. 네, 네. 증시에서 일단 입장이 봤을 제가 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지금 핵심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고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네. 그다음에 경기 전망도 성장률,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4%였던 게 지금 2.7인가로 떨어졌고요. 2%대로. 2.8%. 그다음에 또 5월부터는 뭐 기대했던 것처럼 양적 긴축을. QT를 시작하겠다. 네, QT를 하겠다. 대차 대조표 그거 조정을 축소를 하겠다. 하겠다는 축소를 거죠. 시작을 하겠다 하고 부정적인 다 굉장히 이 시장으로서 보면은 그쵸. 좋은 소식은 아닌데 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가고 사실 네. 한 2시 반까지 내려왔어요. 1% 가까이 내려왔어요. 시장에서 네. 미국 주식이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마지막 이제 마감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워딩 몇 마디 이제 좀 긍정적인 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앞으로 그렇게 뭐 불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견고할 굉장히 것이다. 탄탄하다, 강하다 예. 하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그거하고 동시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거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호재라고요. 좋은 호재죠.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또 한 가지가 유가가 계속 100불 미만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 한창 올랐다가 좀 그리고 상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반등한 거,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반등한 거 이게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네.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중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대도시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최소한 몇 주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한 숫자 말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혹은 뭐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적인 요소에서 예.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앞서 뭐 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증시가 반등한 그 포인트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그 특히 그 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한 것에 가장 결정적인 발언은 이거 같아요. 어떤 건가요? 대차 대조표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언제부터 줄일 거냐에 대한 그 논의가 사실 여러 번 과거에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밸런스 시트를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하반기나 연말이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밸런스 시트를 언제 줄일 거냐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밸런스 시트의 축소는 인커밍 미팅에서 의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앞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그러니까 아까 네. 자막에는 5월부터라고 했는데 네. 5월이란 말이 없어요. 인커밍. 앞으로 예정된 다가오는 그렇죠. 그렇죠.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회의에서, 4월일지 네. 그다음에 뭐 6월일지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고 시장에서는 아마 예. 다음 회의가 5월이에요. 그죠? 3월 다음에 5월, 6월, 7월에 회의가 있으니까 FOMC가.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회의를 이제 5월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르면 확실한 5월, 뭐 거는 이런. 뭐냐면은 넥스트 미팅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커밍이라 그랬거든요. 인커밍이라는 건 사실 당장 다음이 될지 혹은 그 다음이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연준에 관련된 증시 관련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분이 굉장히 서프라이징했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매번 올리기로 했으면 대차 대조표를 언제 어떤 스케줄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플래닝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인커밍에 토론하겠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네, 저는 논의를 그게-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라면 네. 5월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뭐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 결정 안 됐다는 그러니까요. 사실에 네, 저는 미정이라는 방점이 있다. 네, 그게 저는 증시에서 굉장히 증시를 뜨겁게 만들었던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게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일 굉장히 텐데 보편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금리 올리는 가져가는 것보다도 거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밸런스 시트를 줄일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도 없었다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증시를 뜨겁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QT라고 부르는 이제 양적 긴축,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었던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걷어들이는 시점이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조만간 열리는 회의에서 언젠가 열린 회의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뭐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 확정된 게 없구나라고 좀 안도를 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릴 거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경제는 튼튼해 그래서 문제가 없어라는 좀 미국의 어떤 자신감 표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자신감,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일종의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또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이 된다든지 지금 사실 물가는 억제를 시켜야 되지만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거를 바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6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위축될까 봐 이제 그런 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완충제를 고려는 넣었다라고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작년에 한참 뭐 인플레가 오래지 않을 거다. 그때도 제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좀 질타를 받았어요. 저 이제 연준이 너무 안이한 시각을 보였던 게 아니냐. 물가에 글쎄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시장이 패닉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질타를 받는다 문매를 하더라도 맞더라도. 좀 안정을 안정시키는 시키는 것이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달은 이제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 않아요. 않다 보니까 이제 4월 달 금통위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수장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임기가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회의에서는 과연 어떻게 누가 앉을 것인가인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도 또 무산이 되면서 지금 한은 총재의 공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한은의 고민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다면 이 부분도 영향을 주면서 4월에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인상을 4월에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상을 받잖아요, 지금 3월에. 네. 그러면 4월에 또 올리게 되는 굉장한 건가요? 부담이 되겠죠. 지금 일단 그 인수위하고 지금 현 정부하고 차기 정부 사이에서 아직 가르마가 안 타진 것 같아요. 한은 총재 한은 총재가 그러면 어느 정부에서 임명을 하느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은의 독립성 문제하고 뭐 또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이번 4월은 건너뛰고 한번 건너뛸 것 같으세요? 건너뛰고 일단 한은 총재가 정확하게 임명이 되고 나서 이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5월에 새 정부가 정말 들어서니까 그러면 5월 한 뭐 금통이나 이럴 때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네. 신 교수님 어떠세요? 인상을 일단 보고 나서의 결정이 될 아니, 텐데. 한국은행이 3월 달은 금통위가 없잖아요. 3690위는 금통위 회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금리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3월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4월 달이 이제 문제인데 이주열 총재가 없다고 금통위원장이 없나요? 그럼요. 지금 대행 아니, 체제가 있어요. 이미 돼 있죠. 대행이 있어요. 네, 대행이 있죠. 네, 대행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장이 이주열 씨가 퇴임한다고 해서 하느니 저는 자지되지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총재 공백과는 네, 무관하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그럼 결정을 할 수 있을 네,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4월에? 왜냐하면 3월 달에 올릴 걸 못 올렸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저는 올릴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금통위원 중에 상당 위원들이 한국의 물가가 심각하다. 특히 우리가 원자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원자재가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올릴 거라고 봐서 저는 4월 달에 그 금통위가 총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0.25 정도는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정책도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거예요. 금리도 거기에 일조하는 정책으로서 어떻게 가동이 될 것인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시장 경제에서 민간이 주도한다. 성장을 주도한 그건 사실은 그 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시장이라는 곳이 그 시장 참여자 민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재화를 생산하고 뭐 거래를 하고 이래가지고 경제가 굴러가는 곳이고 사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제가 이해하건대는 분배를 좀 개선하면은 그 성장 잠재력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얘기였지. 그것이 정부가 뭐를 끌고 나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생산하는 주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부에 들어가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이 양반들이 어떤 우수하고 수월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에겐 그런 어떤 이윤을 추구할 유인은 안 줬거든요. 근데 이 경제의 성장은 결국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하면 여기서 내가 이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뭔가를 하기
이런 어떤 유인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시장 경제에서 민간 주도가 된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였고, 네네. 근데 여태까지 그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 뭐 일자리 같은 경우에 재정으로 워낙에 그걸 끌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아 이거 참 신선하고 올바른 얘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작은 정부로 가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요. 무엇보다도 저 선거 운동 당시에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들 민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대신에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거든요.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민간 위주인데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시장 경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민간 주도로 한다 그거 하고 작은 정부로 가는 거 그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민간 주도를 간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규제가 줄어들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입김이 좀 줄어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작은 정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정상용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작은 정부 혹은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 규제 완화.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규제 완화해야죠. 예, 다들. 근데 매번 그거는, 하겠다 했는데 잘 못했던 하고 있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 같은 거, 정부가 주도하에 재정을 퍼부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재정 지금 차기 정부는 쏟아붓는 거는 지양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양하겠다. 저는 작은 정부 얘기 나올 때마다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국가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어딘가요? 잠깐 소개를.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네. 지금 GDP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위에서 3위 정도를 지난 한 4, 5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만 불 정도 돼요. 1인당 12만 GDP가 달러라고요? 12만 달러, US 달러. 우리나라가 3만 우리나라가 한 3, 4만 불 대니까. 하죠. 지금 네. 한 서너 배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주 인구가요. 그러니까 영주권자죠. 네네. 영주권을 받은 그 나라의 인구가 지난 5년 동안 12%가 증가를 했어요. 주변 국가들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력 떨어진다고 그러고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네, 우리도 인구 마찬가지죠.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데. 전 세계가 그게 고민인데 이 나라는 12%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구수에 그 거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그 주변 국가에서 매일 출퇴근을 해요. 차 타고 일하러 그 나라에. 근데 그 주변 국가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4위, 7위, 25위 하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 주변 국가 3위, 3개 국가의 GDP를 합산하면 지금 이 나라의 100배 정도 됩니다. 이게 큰 어디예요? 국가들. 근데? 어디라고? 룩셈부르크입니다. 우리가 룩셈부르크요? 어릴 때 책에서 많이 뭐 베네룩스 3국 그러니까요. 벨기에, 네덜란드, 네, 룩셈부르크. 암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가장 실용적인 국가고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룩셈부르크에 대사관이 없습니다. 비용 작은 정부를 절감하겠다고 제어하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사관 많이 두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장관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뭐 장관 두 자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본인의 다른 본업을 업무를 하면서 장관을 본업을 하는. 장관을 겸하고 있고 더 재밌는 게요. 유럽 전체의 펀드 시장 있죠. 펀드 시장의 규모, AUM 규모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유럽 전체가 1.7경 우리나라 돈으로 정도 네네. 되는데 1.7 펀드 시장의 27%가 이 룩셈부르크에 가 있습니다. 마켓 쉐어. 그 이 정도를 차지할 펀드들을 누가 정도로 운영하느냐 그 안에서 규제가 없는 건가요, 미국, 거기가? 영국, 스위스, 독일 등등의 금융 선진국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가면서 거기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덜해서 그런 건가요? 규제도 덜하고 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굉장히 건가요? 효율적인 나라죠. 정부의 규제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통합법 네. 통과된 지가 지금 그게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이후로 한 20여 번에 걸쳐서 누더기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뜯어고치고 사무시장법만 해도 뭐 무슨 전문집합 투자 3호, 경영 참여형 3호로 나눴다 붙였다 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체 투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일임형은 뭐 어떻게 부동산은 뭐 누구만 할 수 있고 벌써 전체는 복잡한데요. 어디
굉장히 복잡해서 네네. 신규 전략이나 상품을 운영하려고 외국계 운영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운영사에서 금감원 금융위에 문의를 해도 처음에 문의부터 이제 허가까지 자기네들은 100일 안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예 접수를 안 받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6개월, 1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최근에 외국계 굴지의 운용사들이 나갔어요.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업 규제에 접고.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된 규제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신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면 이제 기업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니까 뭐 왜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 사례를 들어주신 건데 우리도 매번 정부 때마다 뭐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 뭐 룩셈부르크뿐만이 아니고 작은 소도시형 그 경제로서 1인당 GDP가 10만 불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은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7천만, 6천만의 경제를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근데 규제 완화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왜 갑자기 작은 정부라는 게 윤석열 그 후보가 계속 당선인, 이야기했던 네.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건 민간 아마 주도는 네. 민간 주도는 좀 충분히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벼랑간 이게 작은 정부라고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작은 정부를 제가 표방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네. 바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그 당선인이. 후보의 네.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보면 상당히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260조 정도를 쓸 정도로 정부가 엄청난 그 복지 그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작은 정부냐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전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이 나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뭐 손톱에 가시를 뽑는다 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뭐 대불공단에 막 뭐 전봇대가 사라지고 그죠? 네. 맞아요. 저 규제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규제 철폐를 원하는 정부라면 인수위원회가 끝날 즈음에 우리는 무슨 분야의 규제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모호하게 규제 완화 이런 게 던지는 모호하게 게 하니까 아니라 우리 지금 정상면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뭐 금융 부분에 엄청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고 그렇죠.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그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많이 한 분야가 부동산 분야하고 노동 분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정부가 자꾸 붕뚱그려서 네. 규제 완화 이렇게 철폐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 임대차 3법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 뭐 아까 그 자본시장 통합법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핀포인트 좀 해라. 예? 집중 공략을 예, 할 필요가 근데 있고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안 되냐고요?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는 의회가 지금 170 이상을 지금 그 소위 이제 야당이 되는 갖고 쪽에서 갖고 있잖아요. 있는 거 여소야대 안 돼요. 국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법을 고치실 생각하지 말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있는. 그리고 그 아래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세부. 무서워요, 이게. 세부적으로 거기서 이제 네, 그러니까 핸들링이 진짜 되거든요. 규제가 안 되는 원흉은요.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창하게 규제 완화한다고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고 야, 제일 급한 그 시행령 고쳐야 할 게 뭐냐? 제일 시급한 시행세칙 고쳐야 할 게 뭐냐? 그거 가져와라. 그걸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뭐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대통령 시행령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자꾸 저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정부가 뭐 민관 그 경제 합동 회의 한다고 1차, 2차, 3차 하면서 규제하고 뭐 동네 아줌마 그 장사하는 분 뭐가 아쉽습니까? 물어가지고 저 쇼 좀 그만하고요. 당장 인수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각 해당 부처에서 문제가 많고 원성이 많은 행정,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쭉 리스트 한 500개 정도 잡아가지고 이걸 그냥
취임하는 5월 10일 날부로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 그건 대통령이 얼마든지 국무회의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시겠죠. 모호한 얘기, 뭐 흐릿한 얘기 하지 말고 인수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부적인 좀 진단들 그리고 해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쓴소리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뭐 가장 시급하다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뭐 6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좀 다급한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이제 손실보상 1,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사실 지원 좋은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구조조정을 예산안을 구조조정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숫자는 뭐 결국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지금 당선인도 후보 당시에 무슨 정부의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50조라면은 공이 13개 달려 있는 숫자거든요. 5자에다가 공이 13개. 그럼 지금 1,000만 원이면은 공이 7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0만 명에게 그 1,000만 원씩 주면은 10조가 됩니다. 50조면은 5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무차별 살포보다는 좀 타겟팅을 하겠다. 피해가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덜 주고 그러니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은 50조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회성이라면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 지출이란 것이 빚을 내는 게요. 여태까지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물론 2년 동안 끌면서도 뭐 했냐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아무튼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이거 다 정리 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기업 활동을 잘하게 돼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면은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그 사실 재정 그 정책이란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복지 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은 거기서 순환이 되는 일을 거죠. 잘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보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0조 원 그것 자체 가지고 아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손익 계산이 맞냐 이런 계산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단지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반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행하고, 지난 2년 동안 추경을 거의 이제 10차례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 정부가 저로서는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필요하면 한 번 하세요. 커다랗게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돼 가지고 항상 600조짜리 일반 예산 짜놓고 나서 계속 얼마씩 꺼내가지고 쓰는 거 이건 말이 되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50조 이거 잘 계산을 해가지고 특히나 필요한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딱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코로나도 어느 정도 뭐 엔데믹 이래가지고 끝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새 출발하면서 앞으로는 재정 그 운영의 방향도 좀 확 바꾸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그 정책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재원이 문제가 되고 매번 뭐 국채를 발행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예산 미리 정해놓은 이제 본 예산을 구조조정할 것인가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가능한 이야기를 건가요? 2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본말이 뒤집어졌어요. 자꾸 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50조네, 뭐 20조네, 100조네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추경을 4번 했고 2021년에 추경을 2번 두 번 했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3번 해서 토탈 7번 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쓴 돈이 130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본말이 잘못됐다고 하냐 하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가 그거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먼저다. 제 계산에 의하면 2020년 피해만 영업이익 규모로 약 한 50조 돼요. 50조를 손해 봤다. 2021년도도 영업이익만 한 30조 정도 돼요. 합치면 80조. 이익만 80조예요. 영업이익 매출로 따지면 그것의 3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업 피해와 매출 피해를 어떻게 규모가 일단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저는 그래서 50조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불안해요. 이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식으로 간다 이게. 규모만 조금 더 크지.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그냥 돈만 푸는 건 전혀 효과가 300만 원 없다. 피해를 본 분한테는 300만 원 드리는 거고 1000만 원 피해를 본 분한테는 1000만 원 드리는 것이 그게 공정하고 상식한 거 아니에요? 그 지난 문재인 정부는 그냥 대충 엉뚱구려 가지고 매출 규모가 얼마야? 연 4억이야? 그럼 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찝찝하고 또 받은 사람도 불평이 많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50조 자꾸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영업자가 얼마를 피해를 받는가부터 과학적으로 하자는 거를 제가 재작년서부터 이야기하는데도 제 추산에 의하면요. 지금 자영업자가 2020년, 21년 그리고 뭐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2년 동안 저는 피해는요 100조 넘어간다고 보고요. 네. 그럼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지급한 돈이 있잖아요. 그거 상세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버린 것이 아니고 받은 분 나중에 차감하면 되니까. 그래 아까 이제 구조조정 하셨는데 이게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지출 구조 조정이다. 지금 나갈 때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정을 해야 빨리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경직성도 있고 이제 그 경직성이 아닌 것도 아닌 있으니까 것도 있죠. 한국판 네. 뉴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좀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원칙은 일단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특별 해가가 됐든 네. 어떤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든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하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특별위기를 강조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특별위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서 자꾸 50조에 얽매여 가지고 저는 하면 꼬리가 몸통을 이거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고는 똑같은 그런 방식이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000만 원 그거는 자영업자들한테 매우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나도 1000만 원 무조건 받는구나.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 또 어떤 분은 사실상 2년 동안 3억, 4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뒷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저런 언급들은 일단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는 네. 일단 지켜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 구조 조정은 현실적으로 되나요, 이게? 뭐 국회를 논의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 구조조정 중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미 받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 행정 추진할 수 내에서도 있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교통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산 구조 조정 가지고 50조를 다 충당하기에는 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특별하게 뭐 혹은 마지막 증세. 가서는 이제 뭐 그래서 적자 부채 뭐 채권 발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당선자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게 계속 지금 1,100조 넘어갔죠. GDP의 50% 넘어갔는데 이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방안으로 지금 증세 문제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비상시라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물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국채가 됐든 뭐가 됐든 50조를 우리가 하면 네. 향후 5년 동안 어떤 정부든 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50조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늘리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그 느린 부분을 줄여 나간다는 그 플랜을 같이 가지고 가면 저는 그 긴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썼으면 다시 돈을 넣어둘 수 그걸 있는 약속을 장치들이 하자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 예, 거죠. 약속을 하자는 거죠. 네. 참 뭐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잘 안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방안들 뭐 예산 지출 구조 조정, 뭐 특별 회계 혹은 증세, 국채 발행 다양한 것들이 가장 큰 전제 중에 하나는 아마 성장일 것 같아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증세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대에서 한 4%대로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4%라면 상당히 높은 숫자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경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2% 성장이 4%로 움직인다. 이건 그 차기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하고 상관없이 그냥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4%로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잠재 성장률 4%를 네, 4%로 지금 경제학계에서 어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략 한 5년에 1%씩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90년대 중반부터 네. 5년마다 1%씩 떨어져 가지고 지금 2%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구조조정이란 것이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에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런 건데 이걸 다 바꿔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시면은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은데 제조업에서 그 해고된 분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움직이는데 서비스업이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워낙에 낮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 뉴욕 무슨 런던 이런 데 금융업 서비스업이라는데 그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하면 이게 그야말로 치킨집 뭐 이런 식의 식당. 네, 자영업을 그러니까 생각하게 이런 되죠.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란 것이 무슨 간단하게 망하게 하고 뭐 안 좋은데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조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대수술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움직이는 방향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네. 근데 4%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어렵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 4% 누가 이야기하셨대요? 윤 당선인이 직접 하셨대요? 아, 4%요? 네. 네네. 말씀을 하신 걸로. 그래서 박근혜의 474가 생각이 나요. 박근혜 474가 바로 잠재 성장률 4%거든요. 못했어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4%를 이게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저런 의식 자체가 즉 성장률을 몇 프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1960년대식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잠재 성장률 4%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 잠재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는 거를 지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걸 목표로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그러죠? 가겠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하는 아까 서비스 맞아요. 서비스도 맞고 제조업도 맞는데요. 서비스업의 가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의 졸업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대학원 나온 사람의 실력이 되도록 인적 그 어떤 기술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설비가 정말 최첨단 설비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을 역량을 개발해서
내가 진짜 연봉 10만 불짜리가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식이 성취 의식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3% 4% 갈지 말지 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만 계속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이 방법은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실패했고요. 이명박 정부도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다른 정부가 되려고 하면 과거에 뭐 저를 했던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출범하는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바라보는 것인데 네. 자꾸 잠재 성장률 되지도 않은 걸 자꾸 하는 걸 보니까 네. 박근혜 때의 그 귀신이 저는 다시 다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산 정복하겠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겠다라고 하면 그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지 우리도 거기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요새 지금 뭐 이 산업 부분에서 특히 금융 이쪽에서 만나기만 하면 하는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가 하나가 이제 ESG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많이 하죠. ESG하고 관련된 게 뭐 주 52시간 근무제나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다 그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 디지털, 4차 산업혁명, AI 뭐 연결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ESG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규제를 그러니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 한 250개 되는데요. 그 중에 80개가 처벌에 관한 거예요. 처벌 어기면 규제 강화. 위반하면 네. 이렇게 하겠다. 기업을 옥죄겠다 하는 거예요. 단 한 15% 정도가 기업에 이제 육성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뭐 이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시장 좀 친근하게 좀 보는 거하고 네네. 지금까지는 뭐 좀 두드리겠다, 막겠다 하는 관점이었는데 그럼 이 지금 전문가 양성 그 말씀도 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전문가 양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현 정부에서 했던 게 금융위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대학들 나래비 세워가지고 어디가 이거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컨테스트에서 뽑겠다. 그래서 지원금 주겠다 한 거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 뽑고 두 군데 뽑고 왜 일반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못하느냐. 교육과부에서 정해놓은 정원이 있고요. 뭐 계약학과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일종의 규율 규제네요. 때문에 네. 전문가 양성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탑다운보다는 지금부터는 상황에, 위원회나 뭐 이런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뭐 경제 정책이라고 해서 와이노믹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4% 성장한다고 하면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에서.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또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정상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